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지금부터 김종민 소화기 내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파티마 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근무 중인 김종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먹는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잘못 네. 먹어서 배탈도 잘 나고 탈수 증상도 많아서 정말 건강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네. 소화기 내과에도 여름철에 환자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엔 온도가 높은 온도로 인해서 음식물이 금방 변질되고 잘 조리된 음식이라도 음식물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고 나서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소화기 내과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배앓이 저도 진짜 끙끙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니까 우리 강우가 아이스크림 먹고 뭐 가거름 특히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름철에 진짜 배앓이 하는 친구들 많죠. 예, 정말 많습니다. 강우라는 아이는 아마 어린아이일 텐데 네. 7살이에요. 네. 7살요? 네. 어린아이일수록 이제 면역력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아무래도 조심성 없이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여름에는 조리된 음식을 먹고 상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조심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엔 체액이 많이 손실되면 쉽게 탈수가 오기 때문에 여름철엔 특히 배앓이 하지 않도록 음식 관리, 손 위생 관리를 잘 하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활동성 비형 간염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질환이 점점 지속되는 경우에는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발전해서 몸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금부터 경부약제를 포함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 특히 간암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25.1% 정도로 낮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 간염을 방치해 간암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간염은 바이러스, 알코올, 약물, 혈액, 면역 이상 등의 원인으로 간에 염증과 괴사가 생겨 나타나는 질환으로 특히 B형 간염이 있으면 간암 발생률이 무려 100배라고 하니 B형 간염을 쉽게 받다간 큰일 납니다. 부모로부터 전염될 수 있고 수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등으로 인해 감염될 수 있다는 B형 간염. 과연 여러분은 B형 간염으로부터 안전하신가요? 네, B형 간염 다들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보면 B형 간염 복용자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B형 간염 하면은 어떤 질환을 말하나요? 네, B형 간염은 이름 안에 원인되는 바이러스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B형 간염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라는 물질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제 간염 바이러스들이 몸 안에 들어와서 간세포들을 공격하고 이로 인해서 몸의 통증이나 황달,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하는 병들을 통칭해서 B형 간염이라고 합니다. 오, 간염 이름이 이제 B가 붙으니까 저는 안 그래도 이게 나눠지는 기준이 이게 네. 뭐야 싶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러스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알파벳 A부터 G까지 있으니까 뭐 F 간염, G 간염, 오. 네, X 간염 이렇게까지 나가지는 않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학생 때 공부할 때 그런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네. 왜 A부터 Z까지 간염 바이러스를 나누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라서 예전은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재 이제 학계에서 간염을 주로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 대표적인 것을 5가지로 이제 해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국내에는 드물지만 D형 간염, 오. E형 간염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통 간염 바이러스라고 말하면 방금 말한 5가지를 얘기하는 편이고 보통 본인이 알고 검사를 해서 이제 몸 안에 있는 피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들의 성분들이 피 검사에서 확인이 되면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진단되는 바이러스 종류들에 따라서 A형, B형, C형, D형, E형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 가운데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적다고 하는데 이 감염자들이 이 감염 사실을 왜 그렇게 모르고 있는 걸까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비형 간염은 몸에 들어오자마자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에는 과거부터 모체에서 태아로 전염되는 수직 감염의 경우가 많습니다. 비형 간염의 경우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시기에 감염이 되었을 때 무증상의 상태로 아무런 증상 없이 본인 몸에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잠잠히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면역 관용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면역 관용기 상태에서는 증상 없이 30년 이상 무증상 상태로 그냥 숨 쉬지 않고 마치 숨죽여 있는 것처럼 네네. 얌전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증상을 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고 증상이 없으니 검사를 하지 않다 보니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우, B형 간염이 생각보다 나쁘네요. 네. 흔히 B형 네. 간염은 참 위험하다 이렇게들 네.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네, B형 간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B형 간염 자체로 인한 사망률 자체는 드문데 해마다 저희 한국은 2만여 명이 간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간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 중에 70% 정도는 간질환으로 인한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간암이나 간경변 같은 경우 70% 정도가 B형 간염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 있으면 간암과 간경변으로 인해서 사망할 위험성도 장기적으로는 7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B형 간염을 잘 관리하고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자마자 진짜 네. 간 떨어질 뻔했어요. 와, 간암의 70%가 B형 간염하고 연관이 있다니까 이게 왜 B형 간염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이유부터 정확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들어오면서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몸 안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게 되고 그것이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분만 시, 모체에서 태아로 혈액이 옮겨가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하지만 그런 수직 감염의 사례 이외에도 오염된 문신 시술자 아니면 피어싱, 타투 이런 것들 요즘에 많이 하지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감염 원인이 될 수 있고 한 사람 이외에 여러 사람이 돌려 쓰는 무한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기계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염자가 중간에 한번 그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그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좀 갑자기 피곤하고 얼굴에 황달이 생겨서 병원을 찾았더니 B형 간염 감염이 됐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보통 간 기능이 떨어진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음주 많이 하시고 피로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피로한 증상이 보통 생기는 경우 많고 네. 피로 증상 이외에도 밥맛이 없다, 기운이 없다 이런 매우 비특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B형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어떤 몸의 이상이라도 간염 발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음을 명확히 알고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이외에도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몸이 누렇게 변하고 눈동자의 흰자위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달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황달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보셔야 하고 이외에도 갑작스럽게 체중이 는다든지 원래 복부 비만이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배가 남산만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복수라고 하는데 네. 복수가 생기는 경우에도 반드시 병원에 빨리 내원하여서 현재 간 기능의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배가 부를 때 복수가 아니더라도 간에 나쁜 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암이 생길 수 있고 간암이 생기는 경우에도 배가 부풀게 보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규칙적인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간혹 무증상의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내가 B형 간염인지 모르고 그냥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증상의 경우에도 혹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면역 관용기 때는 아무런 증상 없이 본인의 가족력이 없으면 내가 감염이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 관용기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력이 없지 않습니다. 충분히 감염 위험성이 있고
만약에 본인의 면도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공유되거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손톱깎이를 같이 돌려 쓴다든지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 자체도 병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용품은 개인이 사용하고 이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간암의 70%에서 B형 간염이 있다고 하셨는데 모든 B형 간염 보균자가 그런 건 아니겠죠? 이 간염에도 뭐 만성이 있고 급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B형 간염도 대부분의 병과 동일하게 급성 B형 간염 그리고 만성 B형 간염으로 나눕니다. 근데 급성을 지나지 않고 바로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듯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급성 B형 간염을 거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에 따라 만성화가 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보통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급성 B형 간염이 감염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의도치 않은 피어싱, 문신, 뭐 타투 이런 것들로 의도치 않게 감염이 되어도 보통 증상이 바로 나타나게 되고 황달, 피로감, 뭐 식욕 부진, 복수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을 발견하고 병원에 바로 가서 치료를 하고 관찰을 하면 95% 정도 분들은 만성화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5% 정도의 통계적 빈도로 봤을 때 감염이 만성화가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런 만성화가 진행되게 된 만성 B형 간염은 치료가 매우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B형 간염이 걸리지 않도록 전파의 위험도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아직까지 제일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인 수직 감염, 분만식 모체에서 태아로 넘어오는 감염은 어린 나이 때는 80% 정도가 증상도 없이 그냥 바로 만성 감염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런 수직 감염 사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주상기 예방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혹시 B형 간염 산모이신 분들은 주변 보건소 등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취득하시고 예방 사업에 참여하시면 B형 간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만성 B형 간염이랑 급성 B형 간염 둘 다 조심해야 하겠지만 그중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질환이 있다면 뭘까요? 네, 둘 다 매우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급성 B형 간염인 경우엔 95% 정도 큰 치료 없이 증상을 조절하고 푹 안정을 취하면 대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 정도는 만성 간염으로 넘어가게 되고 만성 간염으로 넘어간다고 갑작스러운 병이 악화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장기화되고 오랫동안 만성적인 질환이 되면서 관리가 필요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급성 간염의 경우에는 한 0.1%에서 0.5% 정도, 통상 1% 미만이라고 하는데 간 기능 손상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서 급격하게 진행된 간 기능 손상의 증상들은 황달이나 복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서 간 이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간을 공여받아서 급성 간염에서 회복된다든지 아니면 급성 B형 간염 자체로 인해서 간 이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망하는 사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병이죠. 하지만 반대로 만성 B형 간염이라고 해서 무서운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성 B형 간염은 요즘에 소개되는 약제들이 많이 있지만 치료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조절은 잘 될 수 있지만 완치되기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병의 유병 기간 동안 간암이나 간경변, 다른 간 기능 손상들을 유발하면서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급성적인 병의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고 점차적으로 느리게 진행하는 병과 비슷하기 때문에 오랜 경과 중에 마찬가지로 급성 간염과 비슷하게 황달과 복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둘 다 무섭고 어려진 입장에서는 네네. 긴장하게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너무 심각한 증상 말고요. 이제 B형 간염에 걸리면은 뭐 좀 피로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또 대부분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제 생각에 이 정도의 증상이면은 집에서 한 며칠 좀 푹 쉬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또 따로 막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증상이 보통 병원에 내가 갈 정도로 아니고 약간 필요한 경우엔 대부분 뭐 주말 동안 집에서 푹 쉰다든지 아니면 휴가를 낸다든지 하면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본인이 비형 간염이 급성으로 온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제 생각엔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본인이 단순하게 피곤하고 황달도 없고 다른 심한 증상이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고 해도 알 수도 없고 지나가게 되겠지만 대부분 황달도 생기고 본인이 식욕 저하나 기력 없음이 많이 심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병원에서는 충분한 수액을 드리면서 잘 못 먹는 사람분들께 수액을 공급해 드리고 통증이나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같이 투약해서 병이 만성화되거나 아니면 간 이식이 필요한 정도로 간 기능이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경구약제를 같이 투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 만성 B형 간염의 경우 심해질 때 간 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지 궁금하고 B형 간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만성 B형 간염이라고 부르는 단계는 간에 바이러스들이 손상을 일으키는 단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손상을 일으킨다고 해서 단 하루, 단 일주일 만에 갑자기 간 기능이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듯이 점점 점차적으로 간 기능을 조금씩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간 안에 있는 정상 간 세포들이 손상을 받아서 부서지게 되고 부서진 간 세포들은 간 세포로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개는 간 세포 대신에 재생결절이라고 하는 간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들과 조직들이 간의 공간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간이 딱딱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간경변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간경변이 생기게 되면 간으로 향하는 혈액순환들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간으로 피가 가지 않고 몸 안의 다른 곳으로 피가 축부순환, 역류하게 되면서 투혈이나 흑색병 같은 위장간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으로 가는 혈액량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간의 해독 능력을 피들이 많이 못 받게 되어서 갑자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든지 갑자기 멀쩡한 사람들이 눈을 감고 깨지 않고 의식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는 간성 혼수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으로 피가 가지 못해서 그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배 안에 혈액의 일부분들이 밀려 나와서 생기는 것을 복수라고 하는데 배가 나오는 복수 같은 증상들이 간경변 단계에 이르러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시사하는 소견들이고 이런 경우에는 간 기능이 많이 손상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사람이 살아가기 매우 힘들고 배가 많이 나오고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람이 잠만 자고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경변은 많이 위험한 병이고 B형 간염 단계에서 간경변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B형 간염일 경우에 치료를 하면 나아서 그냥 이렇게 간염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평생 B형 간염 보균자로 살아야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란 말은 요즘 흔히 쓰지는 않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라는 말이 요즘에는 만성 B형 면역 관용기란 말로 보통 불리게 됩니다. 네. 면역 관용기 상태에서는 항바이러스 제제라고 하여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들이 효과가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보고들에 따르면 일부분은 치료를 하였을 때 간암이나 간경변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간암이나 간경변의 발생률을 줄이는 정도가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면역 관용기 때는 보통 치료를 하지 않고 질환의 경과 중에 병이 활성화되는 면역 활성기 단계에서 보통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 증상도 없이 본인의 피검사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내가 면역 활동기다 알 수 없으므로 주기적인 피검사나 사진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간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의 적정 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만성 보균자 상태로 오래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 없을 수 있고 약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제 주기적인 확인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만성 B형 간염일 경우에는 이제 이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방금 말하신 질문은 실제로 만성 B형 간염 치료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의견들이 나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권고되기로는
면역 활동기 상태에 들어가서 항바이러스 제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중단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약을 먹기 힘들어하거나 간염 상태가 많이 조절되어서 몸 안에 있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 숫자들이 피검사를 통해서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고 간 기능 상태가 정상적이어서 현재 간경변이 없고 몇 년 이상 동안 몸 안에 측정되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들의 숫자가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약물을 중단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 먹던 약물을 갑자기 중단했을 때 수개월 이내에 다시 황달이나 아주 심한 피로감 그리고 피검사에서 나타나는 간 기능 검사 이상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약하고 있는 분들이 약물 중단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B형 간염의 경우 예방 접종이 가능한 질환이잖아요. 누구나 다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만 접종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국내에서는 0개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생후 1개월째 그리고 생후 6개월째에 총 3번 정도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여서 예방 접종을 막고 있습니다. 그 3번의 접종 이후에 본인에게 면역 항체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검사는 일반적으로 권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예방 항체가 형성되어서 병의 예방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건강검진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병원을 내방하였을 때 B형 간염 예방 항체가 있는지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확인을 했을 때 B형 간염에 대한 예방 항체가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런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다시 맞아볼 수 있겠습니다. 총 3번 정도 추가 투약을 해볼 수도 있겠고 이 외에도 옛날에 내가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확인 이후에 항체가 없는 사람 중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들, 혈액 제제에 노출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는 동성애자라든지 마약 같은 약물 남용자 그리고 가족분 중에 B형 간염 보균자가 있거나 해서 노출도가 높고 그런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B형 간염 보균자 같은 경우는 그 예방 접종 얘기가 나오는데 예방 접종을 해도 그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이미 저희가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많은 분들이 많이 예방 접종을 맞고 경험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몸에 병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없어서 예방 접종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오기 전에 본인의 면역 상태를 확인하고 예방 접종을 꼭 챙겨 맞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B형 간염 이 예방 접종을 뭐 한 번 맞았는데 안 생겨서 또 맞았어요. 또 안 생겼어요. 계속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어릴 때 보통 3번 정도 맞게 되는데 3번 맞고 난 이후에 면역 항체가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추가 접종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접종을 그렇다고 무한대로 하진 않는데 조사를 해보니 3번 정도 이상 더 맞아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앞으로 더 맞아도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3번의 예방 접종을 어린 시절 다 맞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로 1회 예방 접종을 한 번 더 맞도록 권고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방 항체가 생겼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1회의 추가 접종 이후에도 예방 항체가 생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보통 2번 정도의 추가 예방 접종을 더 진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예방 항체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방 항체가 생기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추가 접종을 더 이상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B형 간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진짜 확실한 예방법을 딱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바이러스에서 멀어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 얼굴을 보면 저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어요. 저는 감염자입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요즘 생길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문진이라든지 타투잉, 물론 보기 좋고 요즘 세대에 유행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일회용 기구를 쓴다든지 다른 사람의 오염된 혈액과 접촉되지 않은 기구를 써서 내 몸에 혈액이 노출되는 일이 생길 때 깨끗하고 일회용 기구를 쓰는 그런 회사들을 이용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노출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예방 항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면역력이 없다면 추가적인 예방 접종을 고려해서 의도치 않은 노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B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본 알찬 네. 시간이었습니다. 김종민 과장님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